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희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2014년 304명의 승객이 사망 실종된 세월호 참사, 2022년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2023년 폭우로 인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6월에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소중한 시민들인데요. 이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첫날에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추모의 마음을 담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안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셨고요. 오지원 법률사무소 북카치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말에 발생한 대형 참사에 우리 국민들 큰 마음의 상처를 또 받으셨는데요. 시민들은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요인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급성장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최고다라는 인식이 좀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빨리빨리가 될 수도 있고 안전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안전함은 포기하고 그냥 효율만 찾는 이런 좀 무지몽매한 대처가 안전의식의 부재로 대형 사고로 이뤄지지 않나. 관리 감독 다들 대충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편한 게 최고지. 이런다고 뭐 밥이 나오냐, 누가 알아주냐, 뭐 이런 식의 의식이 조금 만연이 돼 있어서 대충 하는 느낌. 설마 뭐 내가 조금 대충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되겠어라는 이제 그런 안전 불감증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좀 다 퍼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럴 때만 잠깐 반짝 또 안전 챙기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발 좀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랑 우리 시민들 모두가 그러니까 안전을 최대한 그러니까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약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30년, 40년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는데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개념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이런 거를 안 내게 하려면 정비밖에 없어요. 체계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의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 원장님, 우선 안전과 소방 방재 관점에서 정 원장님 또 이영주 교수께도 여쭤볼 텐데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월호도 이제 많은 희생자를 냈고, 이태원 할로윈도 또 159명 큰 사고를 냈고, 그 외에 어떤 시스템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전 대비 부족으로 대규모 희생자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다음 우리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따갑게 또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정남원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일부 동의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앞서 시민분이 말씀해주신 부분 좀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과거 7, 8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많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향상이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해주신 세월호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재난들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은 수준,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할 만큼의 사실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춰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 이렇게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재난에 모두 적용되고 또 모든 부분이 다 관리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되는 데는 또 충분한 시간과 또 우리의 노력이 또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유 또 그런 유형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재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재난을 그냥 슬퍼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또 다른 재난으로서 또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참사를 해서 우리가 그나마 교훈을 얻어서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도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오 변호사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또 세월호 참사를 두루 살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는데 이번 대형 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정말 그 고인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참 불안한 환경에서 우리의 안전은 언제쯤 우리가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안전한 사회를 물려줘야 할 텐데라는 좀 마음도 많이 들었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또 이런 원치 않는 참사를 겪은 데다가 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도 많은데요. 그런 길이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지지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우선 유가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179명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 다른 사건들보다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봐야 될까요? 다른 사건들의 경우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지. 상당히 유가족들은 신원하기를 빨리 해달라 이런 또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예, 뭐 사실 사고를 직접 당하시고 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1분 1초라도 빨리 본인 가족들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또 그러려면 또 신원 확인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사실 이렇게 화재 또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시신의 훼손 상태라든지 또 시신의 위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8시간 이내에 179명의 이 시신들의 신원들을 모두 확인한 거는 사실은 다른 사고나 다른 사건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빠른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뭐 이틀 이내에 됐으니까 충분히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재촉을 하냐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한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유가족분들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요구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도 국민분들이나 또 이렇게 정부 관계자 또 수사하는 기관들의 이런 쪽에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 변호사께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는데 이럴 때 참 중요한 게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참사를 발생을 할 경우에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유족들과 또 담당 기관, 정부 간에 또는 구조기관 간에 또 사고수습대책본부 간에 이런 소통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진짜 세월호 참사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초기 대응에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야만 향후 대응도 또 신뢰 회복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지금 여전히 이 소통 문제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그렇지만 섬세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사고 대응 기능 중에 일단 피해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자체가 지금 중대본에도 설정이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늘도 정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인 거고요.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대응 전반에 다 걸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범위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이 아주 슬픈 정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섬세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분들이 사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실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 그 중대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공보 기능이라고 해서 대언론 기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화와 어떤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원장님, 대형 참사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지 않든 어떤 가능성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조류 충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20년 무안공항 환경평가 보고서에는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이 상당히 강조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실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0년 환경평가 보고서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라든지 열화상 탐정기 등이 설치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2022년에도 이 무안공항이 갯벌과 네 곳의 철새 도래지가 가까이 수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시설이 잦은데도 조류 예방 시설이 전무하고 전답 인력조차 전국 공항 중에 최하위란 말입니다. 2022년 조류 관련 영향 평가에서도 높은 위험 수준 1, 2, 3 하면 3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추가적인 위험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는 것이죠. 원장님, 이런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뭐 준비를 더 철저히 한다는 것을 과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을까요? 많이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부나 공사나 또 우리 개인에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났으니까 신경을 쓰고 있죠. 네. 참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미리 했더라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분석을 이렇게만 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 변호사님 꼭 무안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공항들도 조류 충돌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가라든지 물이 주변에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어 왔기도 한데 국내 공항의 조류 퇴치 인력이나 장비가 이제 부족했다고 합니다. 애초 관련 규정이나 법이 좀 미흡했다, 부실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다른 또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법령상으로는 공항시설법이나 항공안전법이 그 국토부 고시로서 그 관련 규정을 매우 상세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국토부 산하의 조류 충돌 예방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공항별로도 예방 대책을 위원회를 운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운영자에 관련된 규정도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또 열화상 탐지기도 단 3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담 인원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무안공항에서 어떤 예방 대책을 미리 수립을 했었고 그 대책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좀 향후 조사가 좀 돼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내 15개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한국 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이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인천공항은 아닌 거죠. 네. 네네. 자,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또 철저하게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조류 충돌,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런 사고, 항공기 운항에서 상당히 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큰 피해로 이어진 적도 있고, 또 경미한 운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들의 활동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토부 고시에서 사실은 이 무항공항 같은 경우에 규모 이 정도 규모라면은 사실은 활주로가 한 개 있고 그다음에 운행 시간이 9시간 이내라면 한 4명 정도의 인력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명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2명만 사고 당일날 2명만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법 규정을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무항공항의 특수성상 이 주변 지역의 다른 데보다는 이 조류 서식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운행 이 이제 운행 편수당 사실은 조류 스트라이크 발생 횟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거나 강화했을 필요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운영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열 화상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 뭐 이런 것들 운영도 분명히 도입도 이번 계기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어쨌든 간에 넓은 지역의 이 조류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은 대부분 육안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이 관제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 조류 퇴치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어서 사실 인적인 부분들 또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인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넓은 지역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 차원에서 이번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정 원장님,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부딪히면서 큰 화재에 휩싸였고 또 인명 피해를 낸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각 표시 시설 설치가 왜 콘크리트 재료로 세워졌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로 이것이 세워진 것인지 이루어진 것인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위각 시설 설치 우리가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 안전구역 밖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기구라든지 해외 주요 항공 당국이 한 300m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참사가 일어난 무한항공에는 이제 한 264m 정도 되는 부분에서 뭐 가로가 40m, 높이가 2m, 두께가 4m 정도의 둔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방위각 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도는 안전 구간에 있는 시설물을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지게 쉬운 재질로 돼 있는지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하는 이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안전 차원에서 기준이 맞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 교수님. 네,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컬라이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안테나와 비슷한 설비인데요. 이 설비 자체가 이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상으로부터 한 2m에서 한 6m까지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이 혹시라도 항공기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걸리거나 충돌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재질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하부 지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이 지지대 같은 것들이 이제 지면 이하에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면 이하 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돌출되는 형태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설치되는 곳이 이제 굴곡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 로컬라이저는 수평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또 반대쪽과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이제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돌출이 된 상황,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돌출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흙들을 쌓아서 둔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로컬라이저 이 부분에 잘 부서지는 재질 혹은 또 잘 부러지는 재질에 사실 이 지지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지지대의 구조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과연 이제 용인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제 활주로, 그리고 활주로에 조금 더 완충 지역인 안전구역이라는 구역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럼 안전구역 바깥쪽 부분에는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돌출된 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시설들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시설 기준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지어진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둔덕 자체를 굉장히 좀 위험하게 이 문제시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설계 기준, 또 시설 공사, 또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제 보완 공사를 통해서 보강이 됐다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적법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후에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안전 차원에서 실제 법규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 원장님 또 이제 비행기 자체의 안전 부분에 대한 기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뭐 다른 비행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제주항공의 경우에 운항 편수가 많고 또 좀 기령이 좀 노후화됐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따르고 있는데, 운항 편수가 기체의 노후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 안전상으로 본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기가 사고 직전에 한 48시간 동안 공항 8개를 오가는 13차례 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항공의 항공기 평균 기령이 14.4로 딴 데보다는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면 자꾸 이제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체의 노후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비행 시간과 이착륙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단거리 비행이 많은 경우 기체 피로도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 운행 시간이 뭐 418시간, 3년 새 4배 정도 뛰었거든요. 예. 오 변호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또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너무 많은 편수를 운행한다라든지 또는 정비와 관련해서 사내외의 의견을 좀 수렴한다라든지 이런 방안 또 조치 이런 것도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사실은 뭐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지금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그런 안전 역량 평가 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고가 벌어져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따져 묻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해외나 국내에 이런 사고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계속 점검을 하면서 기준을 계속 만들어가고, 문제는 그 기준을 만든 것을 이행을 하는지를 제대로 점검하고, 점검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은 예산상의 투입까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전 역량 평가 제도라는 것을 이제 발의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오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정 원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정 항공기가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또 운행이 됐는지, 또 이착륙이 있었는지, 보통 이제 착륙을 할 때 비행기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행기 전체의 기체에 충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는 정비와 관련해서 얼마나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이 교수님은 제주항공에 대해서 행정 제재나 과징금
이 횟수를 이야기하면서 철저했느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간으로 보면 다른 항공사보다 더 많이 같은 기간에 많은 시간을 운항했다. 또 그리고 이게 기령이 또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또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여기가 더 위험할 수 있구나 더 많은 여러 가지 또 안전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교통수단이나 다른 시설들보다 장비보다는 훨씬 더 안전의 관리에 대한 또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꼭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비행기들은 다 그렇게 표준화된 점검 방법 또 시간 단위별로 뭐 300시간, 600시간마다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부품도 사실은 실제로 비행한 시간에 따라서 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교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오래 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래 타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이상들이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냐.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체력이 많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잘 관리를 해서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잦은 운행이라든지 또 이런 기령이 많다라는 것. 하지만 과연 이제 표준화된 여러 가지 점검에 관련된 것 또 이제 잦은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운행을 할 때 하기 전, 한 이후에 기본적인 점검들 또 주간 단위 혹은 또 이를테면 월 단위, 분기 단위 이런 점검들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보완이 되고 또 점검해서 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얘기된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행정 제재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제주공항이 다른 데보다는 정비사 수가 감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정비사 수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비사 수가 사실 많다고 점검을 더 잘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인력 부족이 점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러면 인력이 줄어든 부분만큼 또 점검상의 여러 가지 이상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2023년도에 뭐 2022년부터 2020년부터 그래서 이 항공법 위반 이런 것들로 행정처분 받은 것 중에 이제 제주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이걸로 보면은 사실은 36회 중에 9회가 제주항공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기 관리 잘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제주항공에서 국내 이런 이제 저가 항공사의 이제 점유율을 보면 대략 한 30%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제재 건수로는 사실은 뭐 4분의 1, 25%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특별히 더 많은 부분에 이런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숫자로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들의 원인적인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참 중요한 게 학대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차분하게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요. 오 변호사님, 이번 참사로 제주항공의 모기업이 애경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이 부분인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차분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법령 여부를 아마 검토가 되고 또 적용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저희가 두 축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류 충돌 예방 대책 등 뭐 관련 규정을 준수를 했는지 그리고 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를 설치한 과실 이런 부분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조종사의 가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뭐 발생했을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주항공의 어떤 기체 운영이나 관리상 과실 이제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양측의 과실이 전부 경합해서 발생한 참사로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제조물의 어떤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고 또 경영 책임자에게 예경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일단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현재 양 기관이 모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오 변호사님,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가 거론되는 건 어떤 배경일까요?
산업재해냐 시민재해냐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어떤 사고를 당한 경우이고 시민재해는 시민들이 당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재해라는 개념은 사실은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우리 사회의 어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참사가 어떤 기업들의 과실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어떤 경영자라든지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좀 더 안전사회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은 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참사와 관련해서도 중대시민재해로서 어떤 그 가장 윗선을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정 원장님, 워낙 대규모 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고 수습본부에서 정확한 원인 진단도 끝나지 않았고 또 블랙박스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검토 차원에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대규모 참사이기에 제주항공에 대한 면허 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본 사고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이제 저는 과학기술적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론에 따르지 말고 이 그 기반으로 사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 뭐 그것은 책임자 처벌도 따르겠죠. 실행 등이 이루어질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제 정명 취소라든지 항공기 운항 정지 또 가진금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 필요 얘기가 되는데 사실 네.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론은 되고 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워낙 지금 이제 유가족들의 슬픔이 큰 상태고요. 네. 또 각종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있다면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지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 제주항공 추락사고 관련돼서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원인이 무엇이냐 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 한마디로 이런 큰 참사가 나서 어쨌든 피해자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의 우려와 또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저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그리고 모든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이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요 다른 재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조사와 또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긴 시간을 거치다 보면 자칫 국민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왜 빨리 결론을 내지 않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보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도출이 되더라도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르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이런 오해를 분식시키고 또 유가족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런 재촉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조바심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해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이해시켜 드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재난에서도 꼭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긴 합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좀 잘 갖춰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달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지나쳤던 그 사고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챙겼더라면 세월호, 오송, 이태원, 아리셀 참사 그리고 이번 항공기 참사까지 결국은 정부 당국도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불감증 아직 시민들도 안전불감증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오지원 변호사부터 의견을 주신다면요. 네, 사실 많이 개선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도 믿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안전사회에 대한 열망이 정말 커졌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지고 권고안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아직 저희는
이런 어떤 교훈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참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사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공통된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대응상의 문제는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부처는 다르더라도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교훈을 제대로 축적하는 시스템이 없고 그리고 그 교훈을 축적한 교훈을 정부 부처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다시 그 권고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는 사실 행안부가 그 어떤 주간 부서가 되어서 한마디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안전 문제를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안전이 침해됐을 때는 누가 점검하고 누가 그 대안을 마련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컨트롤 타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상설 독립조사 기구가 필요하다.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를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예.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 재난 관리는 4단계로 봅니다.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나라가 예방 대비에 투자와 관심을 많이 갖냐. 관심은 우리가 정성적이라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량적인 부분은 투자는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가 아까 그 공항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낮고 대부분 우리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예방 대비 중심은 아닌 대응 복구 중심으로 재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방 대비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거기가 중요한데. 네. 그리고 재난 관리 선진국은 아니죠 우리가. 대응 수습하고 끝난다 이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재난 사고가 있었거든. 똑같은 게 있었어요. 서해 페리오가 1993년에 거의 비슷했어요. 예. 그래도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지 않고 뭐 유사 재난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은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어느 것도 작동이 안 된 거죠. 진짜 좀 창피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송 부분도 아니란 대비 대응이죠. 대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보다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비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국민과 국가 인식이 없는 한 이것은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도 고쳐야겠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예방 대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거나 이미 겪었던 재난이나 또 재난 사고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예방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도출됐던 또 알게 됐던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실은 예방 대비를 하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요. 또 예방 대비가 안 되는 재난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신종 재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재난화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재난화됐을 때 야 이런 것들 너희들 왜 미리 알고 예방 대비 못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겪었거나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예방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어떤 재난이 발생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방 아무리 하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항상 들여다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위험할까를 항상 감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스스로가 안전할 수 있는 또 한마디로 조금 더 똑똑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또 그리고 자구적인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때쯤은 나라에서 다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복구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국민들 스스로가 안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추고 또 그런 것들을 갖추는데 나라에서 또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의 이 균형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 원장님의 안전과 예방에 많은 투자를 하자. 기에 또 바로 또 와닿는 말씀이셨는데 오베네 또 하나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왜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징벌적 처벌도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근데 사실은 형사 책임의 문제로 본다면요.
사실 제가 특조위에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을 때 형사 책임이 책임자급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유독 책임자가 처벌이 안 된다, 상급자들은 다 책임을 피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징벌적인 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조치들이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 책임을 기준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이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형사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증명, 가장 중대한 불법만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이라는 측면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한할 것이 아니고 무죄 판결문을 봐도 안전과 관련해서 이분이 잘못한 것이 끌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판결들도 당연히 집적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분석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형사 책임의 문제보다 훨씬 더 넓은 어떤 조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더 깊숙한 이야기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5년 1월 1일에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안전관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한지 세 분 전문가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성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셨죠.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님, 일부에서도 내내 강조해 주셨는데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선제적인 예방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사후 수습 지금 중심에서 사전 대비 체계로 전환돼야 된다. 다른 이웃 나라 일본에 보면은 사전 대비라는 건 예방 대비잖아요.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70%. 대응 복구가 30%거든요. 그럼 우리는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전 대비가 30%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사후에 70%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이 돈을 빼서 절로 가자 이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예방 대비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니 근데 교수님 이걸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분들이 모를 리가 없던데 일본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대비의 중요성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대비해서 피해라든지 사고 자체, 재난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 같은 것들을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대비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뭔가 예산을 투입하자. 또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규제를 만드는 데 과정에서 상당히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왜냐하면 실현되지 않은 위험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규제로 따진다면 과도 규제로 될 수가 있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여기다 돈을 많이 써야 될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재난의 관점에서의 예방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만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뚫고 나가야 되는 장벽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예산을 쓸 때도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 대비 효과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방을 했을 때 얼만큼 안전해진다는 걸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예산을 우리가 그냥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예산을 썼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추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추산하는 체계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설득력을 좀 갖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부에서 뭐 이를테면 이후 재난에 관련된 중후부처, 행안부 또 소방청 이런 곳에서 오히려 이런 예방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의 효과성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도 사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오 변호사님, 이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법인지 궁금한데 분명히 이런 안전과 관련이 있을 텐데 지금 안전 관련 현행법이 아니라 생명안전 기본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들여다보면 조문이 너무 많고 정부 부처 입장, 그러니까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매우 복잡한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법으로서 원래 기본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법의 어떤 상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이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본법에서 빠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목표는 국민들의 안전할 권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크게 예방과 대응을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 예방 측면에서는 교훈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좀 참여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전 역량 평가 제도, 금방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은 늘 장애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함부로 하지 않고 다만 안전과 관련된 기준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안전 역량 평가 제도 도입,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소들을 다 통합을 하다 보면 결국 환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대응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대응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계속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 법에 피해자라는 개념과 범위조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하고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그런 뿐만 아니라 그 권리 보장이 정부의 의무인 것뿐만 아니라 기업 네. 내에서 발생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킬 책무가 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 원장님, 한국은 경제 선진국일지는 몰라도 재난 대비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일본 경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국가, 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가, 일본도 좋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이 분야에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뭐 9.11 사건 때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제 큰 투자 회사잖아요, 미국에서. 네. 4개 뭐 뱅크오브 아메리카하고 4개 회사 중에서 평소에 훈련을 해서 사망자살을 줄였다 이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24시간 안에 은행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업무 연속성 계획 이런 것들이 각 분야에 침투가 돼서 시스템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은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약간은 하고는 있습니다.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좀 형식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해야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우리가 뭐 완벽하고 완전한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교수님 보실 때 좀 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 또 외국의 경우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사실 좀 질문하신 거랑은 좀 다른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우리가 사고를 겪거나 재난을 겪을 때 항상 다른 나라에 잘 돼 있는 사례들을 보고 옵니다. 또 다른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제가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사고 상황들이나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안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못해서 참사를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잘된 부분만 보고 와서 마치 그 나라 전체가 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왜 다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안 좋게 우리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네. 우리나라의 화재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화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발생 건수라든지 인구 대비당 사망자로서 화재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사망자 숫자도 적고 피해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문제가 많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항상 이런 열등감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안전할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면 더 안전하고 또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된 기준들 규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실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규제도 보약 먹듯이 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적용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라고 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약으로 치면 많은 약을 먹는 것보다 정말 필요로 하는 약을 딱 먹어서 병을 낫게끔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생명기본법에서도 사실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의 완화를 조금 더 속도 조절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단순히 안전규제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규제 완화하지 말아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기능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덜어내야 또 꼭 필요한 규제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너무나 많이 맹신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나라의 기준 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또 그리고 실제로 기능함으로써 우리가 안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제의 적정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차분하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특히 이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이전에 참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 보기 힘들다. 특히 이제 외국의 재난 대응, 우리보다 이제 더 선진국의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참 컨트롤 타워가 좀 다르다라는 차별적인 평가를 우리가 하기도 되는데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난번에 세월호가 났을 때 우리가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장관급이었어요. 그때가. 국무총리실에 소속되면서도 불구하고 장관급이었어요. 그 뒤로 지금 행정안전부에 가면서 차관급입니다. 차관도 아니고 본부장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 부회가 있습니다. 차관이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은 본부장이에요. 예. 이런 스타일 가지고는 재난 관리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가야 이게 되는 거지. 대통령하고도 얘기도 못 하는데 무슨 재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 부분이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가자. 대충 가가지고는 적어도 미국도 보세요. 국토안보부를 만들고 네. 그 안에 피마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들었어. 이 연방관리청이 청장이 바로 대통령하고 바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차관급이 못 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이게 저는 요원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 지금 우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며칠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소통입니다. 소통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또 사고 수습까지 포함해서 자,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중복 없이 또 일사불란하게 필요한 곳에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까 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 사고도 어떻게 대형 재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부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도 그렇지만 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여러 이제 재난에 관련된 TF가 가동이 됐을 때도 각 부처에서 다 부분 관련된 부처들이 다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좀 좋은 안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출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때도 항상 어려운 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부처들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각각의 하나의 부처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부처에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뭔가를 보완하자라는 부분들 했을 때 각 부처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따라주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 잘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이 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나의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도 하나의 장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주도적인 재난 정책이나 안전에 비해서는 안전 관점에서는 부처를 막론하고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힘과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의 대비 또 우리가 또 반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진정한 의미의 TF 또 이런 종합 대책들을 좀 마련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이런 참사가 났을 때 누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누가 공동 대응을 하고 아까 우리 정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재난관리청 같은 조직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항상 또 우리가 진단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뭘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제주 항공 참사 이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저는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뭐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는 저는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를 어찌됐건 이거는 뭐 정파를 떠나서 매우 어떤 국민적인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회로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이제 만들었고 그런데 컨트롤 타워라는 걸 명백히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서는 또 모든 정보가 그쪽 대통령실로 갔습니다만 당시에 또 그 관계자는 우리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늘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재난이라는 것이 당연히 정부에 대한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마치 반정부 세력인 것처럼 계속 혐오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이 문제가 발전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일관되지 못하고 어떤 사참위처럼 독립조사기구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그 어떤 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고안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가는 것을 매우 막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외에서 사실은 저는 환류체계가 잘 돼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까지도 이분들이 저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명확하게 얘기하죠. 사건이 안 일어날 수는 없다. 재난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고가 참사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피해 최소화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국가의 대응의 목표는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러면 피해가 확대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대응과 관련된 훈련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면 대응을 했을 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사가 벌어지면 정말 정부 부처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자체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과 소방도 협동해야 되고 정보를 잘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계자들까지 다 들어와서 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협업과 관련된 훈련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사실은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길을 터주는 쪽과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이 협업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훈련을 제대로 언어조차 맞춰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이 과연 현장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되짚어봐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네, 지금 그 훈련이나 재난에 관련된 훈련 이런 것들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재난들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야 이런 거 미리 준비하는 게 사실 뭐 필요가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의 훈련이나 대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뭐 국가에서도 안전항공 훈련이라고 해서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훈련들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확하게 작년 봄이었죠. 제주 공항에서 이런 유사한 훈련들을 했었고요. 또 심지어는 무안공항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훈련들을 대비해서 했었거든요. 사실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영상이 무안공항에서 작년에 안전항공 훈련을 했었던 그 시나리오가 마치 이번 사고와 시나리오랑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혹은 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생각도 아직 하지 않았던 때에 비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체계를 갖춰서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하거나 또 누가 들여다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이제 훈련이라는 이런 체계가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 수준인 거죠. 어떻게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의무 사항으로서 또 되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개별적인 어떤 사업장 건물에서 이런 부분들의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말 스스로의 훈련으로서 좀 더 갖춰 나가야 되는 노력들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원장님, 우리 안전이 필요한 곳이 비단 공항뿐이겠습니까? 겨울이 되니까 또 화재 발생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숙박시설, 문화복합시설, 상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이라든지 안전 취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 겨울에는 화재잖아요.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소방법을 우리가 잘 시행하고 있냐. 저는 별로 시행하고 잘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술원에도 복도에 다 뭐 물건 갖다 놓고 언젠가는 괜찮더니 지금은 또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정부는 안전 예산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저 예산 다 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은 이거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은 또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안전 문화로 갈 수 있겠죠. 불편함을 극복해야 된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규제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 설치를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규제 중심으로 안전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있고 또 규제를 따르는 것 자체가 뭔가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규제 중심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지금 단계에선 지금까지는 뭔가 규제로서 너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안 하니까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뭔가 안전하게 국가에서 좀 이끌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면 그건 강제로 하는 부분들로는 한계가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규제에 필요한 부분들의 규제가 있어도 되겠지만 사실은 안전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거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어느 정도 성적까지 올리는 데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억지로 숙제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네.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우등생으로 올라가려면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나 노력들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공부 잘하는 이런 최상위권의 학생은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규제들을 가지고 이끌어 왔다면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스스로 안전을 한 게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득에도 도움이 되는 뭔가 조금 더 본인의 동기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 확실한 뭔가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제도적인 전환들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안 하면 혼나고 안 하면 처벌받고 이런 부분들 물론 유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안전하고자 노력하는 곳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기업은 돈을 써서 이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하지 말래도 돈을 쓸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들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게 상당히 그냥 생돈을 버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만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이든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에 이만큼 투자하니까 보이지 않는 이득들이 이만큼 많이 우리한테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이런 환류구조 이것도 하나의 환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지기도 하고 또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환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선순환 구조, 선순환 체계로 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대로 스스로 잘 되면 좋은데 참 쉬울까?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이제 건설 현장 옆을 지나가면 아찔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모, 장갑 부실 착용, 추락사. 좀 우리 주변 또 우리 국가 개인이 더 안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다치고 싶은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노동자분들이 산업재해를 많이 당하지만 정말 다치거나 죽고 싶은 분들은 정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전이 약간 구조적인 저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시간과 어떤 예산, 비용과 이런 부분에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쫓기다 보면 사실 이 안전 부분이 자꾸 소홀해지는 건데 저는 그거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전에 대한 어떤 공적인 책임이 저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안전 산업재해와 관련된 책임은 벌금이라든지 뭐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매우 약한 수준이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정말 너무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 산업 현장에서 하반신이 아예 그냥 마비가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회사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는데 지금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는데도 그 사이에 회사는 파산하고 강제 집행조차 지금 할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 국가가 체계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자본을 가진 기업이 책임을 피하기 쉬운 구조가 너무나 구멍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다독여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어떤 안전사회의 문제는 좀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으로 세 분께 시간이 되는 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사회에 또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 원장님부터요. 아까 변호사님이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자꾸 몰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항공사고 나서 처음에는 몰아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조종사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별로. 그걸 다시 제 위치로 가는데 이 지금 재난안전부서 국가부서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재난안전부서가 제일 도망을 가고자 하는 부서예요. 예. 그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가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서 전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마녀 사냥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분들한테 계속 말할 게 아니라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안 바뀌면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죠. 네. 이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요. 네, 사실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안전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일어났던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원인 파악 또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방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산업화 100년 200년에 거쳐서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재난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나라를 기대하는 것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안전해지고 싶겠지만 100년, 2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굉장히 긴 노력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단기간에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기보다는 이게 언제도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그 시간에 없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일본에서는 사실 사고가 날 뻔한 어떤 사례까지도 조사를 한다고 제가 이제 출장 조사 가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조류 충돌과 관련된 기존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